안녕하세요, 마량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구글 행사에서 발표했었던 모던 안드로이드 디벨로먼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언어, 아이디, 라이브러리, 그 외에도 비동기 데이터 이벤트 처리는 어떻게 할까? 하이브리드 앱을 할까? 많은 기술 스택들이 고민이 될 텐데요. 제가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신 안드로이드 개발은 이런 기술 스택으로 하면은 꽤 괜찮더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언어부터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는 자바랑 코틀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코틀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바로 이루어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잊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바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최신의 안드로이드 기술을 선택을 한다. 이제 막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 싶으면은 굳이 자바를 선택하실 이유는 없고, 왜냐면 구글에서도 코틀린을 정식 안드로이드 언어로 선정을 했고 모든 가이드를 코틀린 퍼스트로 나오고 있거든요. 코틀린을 우선적으로 가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틀린으로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게 많습니다. IDE는 이클리스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클리스는 상당히 옛날에 나왔던 IDE고요. 이제는 구글이 모든 안드로이드에 특화된 기능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모아가지고 내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셔서 편안하게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개발은 여기 적혀 있듯이 UI, 라이프 사이클,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DI, 그 외에도 내비게이션, 스케줄링, 페이징, 여기 적히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열심히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모든 코드를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jetpack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 마스코트에 로켓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 로켓을 타고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구글이 만든 마스코트이고요. jetpack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러리 묶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챙겨야 할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jetpack이라는 브랜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jetpack을 사용하면은 어느 상황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정식 가이드들을 하나하나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jetpack을 이용하면 그런 개발 난이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jetpack에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컴포즈, 라이프 사이클,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 데이터 바인딩, 룸 히트, 내비게이션, 워크 매니저, 페이징, 프리퍼스, 카메라, 바이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기 적히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익혀서 개발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쉽게 개발하라고 만든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개수가 너무 많아서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게 오히려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내 상황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잘 선택해서 필요한 것만 활용하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그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하나 좀 간단한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든 라이브러리들 설명드릴 수는 없을 텐데 이 라이브러리는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 중요한다 싶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선정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개발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컴포즈라는 jetpack 라이브러리예요. 컴포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XML로 구현하던 코드를 디클레레이티브 코드로 구현시킨다. 선언형 UI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드로이드는 XML이라는 언어로 UI를 구성을 하고 자바나 코틀린으로 UI를 받아와서 이벤트를 달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UI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UI 개발 트렌드는 선언형 UI라 그래서 모든 UI를 코드로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만드는 거를 최신 트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iOS에서는 스위프트 UI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는 애초에 언어단에서부터 UI를 선언형으로 짜도록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그래서 XML로 짜여져 있는 걸 선언형으로 바꾸게 만드는 이 라이브러리가 바로 컴포즈예요. 컴포즈를 사용하면은 UI를 좀 더 최신 트렌드에 맞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드로이드를 이제 막 시작을 했다 한다면 컴포즈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온 크리에이트, 온 스타트, 온 스탑, 온 디스트로이. 이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이 화면이 만들어졌다, 이제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니면 종료되었다.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큰 이벤트, 화면의 생명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 생명에 관련된 이벤트에 맞춰서 우리 비즈니스 로직 코드를 넣으면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은 개발을 할 때 정말 중요해요. 이 시점이 언제 있느냐, 그리고 이 화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객체에서도 이런 화면에서 이 시점일 때 어떤 개발을 하고 싶어 라는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의 생명 주기를 관찰하고 시점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그냥 이 화면의 생명 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객체로 빼내서 이 객체를 다른 곳에 넘기면은 해당 화면의 상태와 변경 시점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어떤 화면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른 곳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구현을 할 때는 뷰모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키텍처를 조금 공부하신 분은 MVVM이라고 모델뷰 뷰모델이라는 아키텍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뷰모델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제팩의 뷰모델은 약간 다릅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은 안에 있는 역할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 제팩의 뷰모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여기 화면 3개가 있죠. 동그라미, 세모, 별. 이 3가지의 다른 데이터들이 각자의 화면에 담겨 있을 때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른 화면에 있는 데이터들도 어떤 한 곳에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뷰모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다른 곳에 있는 화면들을 뷰모델을 모두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 화면 간의 데이터 공유가 훨씬 난이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뷰모델로 데이터 처리를 아름답게 하고 비즈니스 로직도 더욱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겠죠. 이 비즈니스 로직 개발을 돕는데 하나 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 데이터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아까 UI 개발을 할 때 컴포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XML에서 자바 코틀린으로 XML UI를 잡아가지고 이벤트를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UI하고 1대1로 딱 매칭을 해서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이 UI는 이렇게 변경이 되라. 이런 식으로 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라이브 데이터라는 거를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라이브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변경되는 시점에 바로 UI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변경을 감지해서 관찰하는 곳에 바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이 라이브 데이터는 정말 많이 쓰여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 이벤트를 수행해라.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UI를 이렇게 바꿔줘라.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 선언형 UI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라이브 데이터의 기능이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는 꼭꼭 알아두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아쉽게도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SQLite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이제 IDB죠. Relation DB의 준말이고 IDB에 SQLite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모바일 개발을 하기 편한 형태로, 편한 오브젝트의 형태로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 내가 개발을 할 때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쿼리로 접근하고 쿼리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IDB를 오브젝트의 형태로 가져오는 가운데 도구를 ORM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의 준말이고요. 이 룸이라는 것은, 룸은 제팩의 라이브러리죠. 룸이라는 것은 ORM 툴의 하나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ORM 툴로서 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주고요. 룸을 사용을 하면 안드로이드 IDB, SQLite를 오브젝트 형태로 쉽게 가져올 수 있고, 또 테이블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룸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정의를 하면 그게 그대로 테이블 정의가 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DI는 Dependency Injection의 준말이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조금만 하다 보면은 DI는 필수입니다.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요즘에 DI 없이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DI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사용해야 하는 개념인데 옛날에는 자바의 DI 라이브러리 대거라는 거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 대거는 자바를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스프링에서도 쓰이고 정말 사용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다 알고 사용하기에는 학습 난이도가 매우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거라는 것이 참 좋은 툴이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기에는 우리 조직원 모두가 공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팩에서는 힐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힐트는 대거라는 강력한 자바용 DI 툴을 안드로이드 상황에 맞게 잘 제약사항을 추가시키고 제한을 줘서 안드로이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거를 학습하기 어려워서 DI가 못하겠어요 라는 말들은 제 주변 동료에서도 뭐 종종 들었던 말인데, 힐트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DI를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힐트는 정말 안드로이드에 딱 맞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대거를 많이 줄여놨고요. 힐트를 사용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서비스 개발의 필수적인 DI를 적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제팩의 이제 중요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습니다. 아, 제팩에는 이렇게 많은 도구가 있구나. 참 좋구나. 그럼 이제 코드 구성을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린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다행히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는 이렇게 짜세요 라고 가이드를 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UI 부분이죠. 그 아래 뷰 모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 그 레퍼지토리,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모델과 리모트 데이터 소스는 각각의 데이터 원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짜세요 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렇게 제팩을 대응시켜서 사용하면 돼요. 컴포즈는 UI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라이프 사이클, 뷰 모델, 그리고 라이브 데이터는 저 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저 네모 박스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힐트는 DI는 모든 서비스를 관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힐트를 사용해서 모든 아키텍처를 관통해서 편안하게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비동기 처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트워크 작업을 할 때 서버에 요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무언가 UI를 보여주거나 데이터 처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비동기 처리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툴이 있어요. RxJava와 코틀린 코르틴. 제가 그 전에 언어와 아이디 말씀드릴 때는 코틀린 하세요,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세요, 좀 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진 않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장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 딱 집어서 추천을 드리자면 코틀린 코르틴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RxJava보다 좀 더 나중에 최신에 나온 기술이기도 하고요. 구글에서도 코르틴을 사용한 예시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르틴을 해서 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RxJava도 물론 강력한 툴이지만 RxJava는 학습 난이도가 일단 높은 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비동기 외에도 이벤트도 처리하고 데이터도 처리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아이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에만 딱 특화된 코르틴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더욱더 난이도 낮게, 그리고 구글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이니까 기분 좋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비동기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가져온 데이터를 잘 처리해야 되고, 또는 이벤트 기반으로 내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을 하잖아요. 이럴 때도 RxJava와 코틀린 플로우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역시 저의 추천은 코틀린 플로우입니다. 왜냐면 역시 구글에서도 코틀린 플로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많은 가이드가 플로우 기반으로 나오고 있고, RxJava는 점점점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RxJava도 공부해 놓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라이브러리예요. 실제로 저는 이전에 서비스를 만들 때 RxJava로 모든 비동기 데이터 이벤트 처리를 다 했었거든요. 하나의 툴로서 이 모든 전체적인 서비스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다면 어떤 기술을 선택할까 했을 때는 코르틴 플러스 플로우의 조합으로 만드는 게 이제 훨씬 더 최신 안드로이드 기술 스택에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제인데요. 하이브리드 앱의 정의를부터 살펴보면은 하나의 코드로 안드로이드, iOS를 모두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앱을 그냥 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 도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툴이고요. 기존 강자입니다. 플러터보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나왔고 실제로 많은 서비스가 리액트 네이티브 기반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많은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많고 자료도 많은 그런 툴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흥 강자라고 제가 표현을 여기 적어놨지만 사실 신흥이라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최신 제품은 아니고요. 나온 지 꽤 됐어요. 나온 지 꽤 됐지만 리액트 네이티브에 비해서는 신흥이기 때문에 신흥 강자라고 적어놨고 제가 나온 지 좀 됐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구글이 엄청난 지원을 퍼부어서 커뮤니티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언어에서도 플러터 다큐멘트를 플러터 문서를 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쉬운 언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거에서 플러터를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자료가 많아가지고 쉽게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 꼭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만을 이용했을 때 하이브리드 앱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존 네이티브 앱에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걸 모바일 뷰로 만든 다음에 네이티브 앱에서 그 웹사이트를 로드하는 방식도 훌륭한 하이브리드 앱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이 실제로 수많은 실무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로 만들지 않는 이상 기존 서비스를 그걸로 바꾸는 건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한 채로 우리 하이브리드의 형태를 혼용하고 싶어 했을 때는 이 웹뷰의 방식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네이티브 앱에서 웹사이트를 로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하기가 일단 어려워요. 카메라 같은 걸 말씀드리면 네이티브에서 주어지는 API를 통해서만 이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라던가 센서라던가 그런 하드웨어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한다 싶으면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배포하려면은 결국에는 네이티브를 조금 알아야 해요. 네이티브를 아예 모른 채로 안드로이드, iOS를 모두 배포할 수 있다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를 이제 하나의 코드로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 하나의 코드로 서빙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거를 잘 배포하기 위해서는 네이티브의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니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는 게 만능 툴은 아니구나. 개발을 할 때 안드로이드, iOS 각각의 지식이 조금씩은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 뭐 해야 돼요? 하이브리드 해야 되냐? 네이티브를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을 하는가? 그렇다면 네이티브를 해야겠죠. 그리고 복잡한 인터랙션, 애니메이션이 필요한가? 요즘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도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을 잘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정말 복잡한 인터랙션, 애니메이션을 들어간다면 역시 네이티브의 기능을 그렇게 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이 정말 복잡한 애니메이션이 꼭 필요해 한다면 네이티브를 선택할 수는 있을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조직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네이티브로 할 거야.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많이 뽑고 iOS 개발자 많이 뽑을래.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 개발자를 잘 뽑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은 개발자로 큰 서비스를 꾸리고 싶은 것이 모든 조직을 꾸리는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앱은 정말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네이티브를 하기에 개발자가 정말 충분한가? 반대로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 개발자가 있어서 만들기에 충분한가? 오히려 네이티브 개발자가 많은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웹뷰를 혼용하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웹 개발자가 많은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네이티브 개발자 어느 정도 뽑고 웹 개발자 어느 정도 뽑고 혼용을 하면은 조직을 더욱더 이제 쉽게 꾸려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하이브리드와 네이티브의 고민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많은 기술 스택들에 대해서 제 의견과 함께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마무리를 해보자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기술 스택 어떻게 하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완전한 설명이 되진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키워드들을 던져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팩은 뭐야? 그래서 컴포즈는 뭐야? 지문을 하신다면 이 발표에서 많은 정보를 못 얻어가셨을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 발표에서 키워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키워드 하나하나 익혀가시고 이거 지금 내 상황에 맞는데 나한테 필요한데 싶은 것들을 따로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공부하셔서 이제 잘 활용하신다면 그것이 이 영상과 이 발표의 목적이 아주 잘 맞는 여러분의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던 안드로이드 디벨로먼트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